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트랜서핑 사례 연구 시간이고요. 오늘은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 책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요,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주제는 주의에 사로잡힘. 네, 여러분 주의 집중이란 말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들을 때도 주의가 산만할 수도 있고 주의가 잘 집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주의력, 우리의 주의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이 트랜서핑 버전으로 얘기하면 1.5 버전으로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먼저 살피고 가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제목대로 주의에 사로잡힘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보 중독이라는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 정보의 흐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키워드로 삼아서 이해하시면 오늘 이 소주제가 여러분들 트랜서핑 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주의에 사로잡힘이라는 개념 먼저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면요. 비슷한 용어로 대체를 하면 잠들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 선택권이 팔려 있다. 잠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그것이 마치 현실인 듯 꿈의 그 현실 속에 상황 속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가 꿈속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자각몽을 꾸지 않는 한 우리는 꿈속에서 펼쳐지는 상황들에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가 아니죠. 실제가 아닌 현실에 마치 실제인 양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는 그 모습처럼 현실이라는 꿈속에 우리가 젖어들어서 꿈을 꾸듯이 잠들어 있는 채 현실에서 펼쳐지는 일들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 선택과 무관하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펑펑 터지고 나를 자극하고 건드리고 괴롭히고 엮어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질 못하고 사로잡혀 있는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정신줄을 놓은 상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개념인 정보의 중독은요, 이건 저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보의 흐름에서 끊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 정보에 중독이 된 상태. 중독이라는 것은 끊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숨통이 끊기는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거죠.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없을 때 우리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없으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없는 대로 적응을 하고 이러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독이라는 것은 그것이 없어졌을 때, 사라졌을 때,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듯이 반응을 하는 거죠. 심지어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내놔라 이겁니다. 그것이 중독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많은 것들에 중독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독인지도 모르고 중독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보 중독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대부분이겠죠. 스마트폰 중독이 곧 정보 중독의 어떤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개념으로 이어지는데요. 정보의 흐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정보가 계속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정보가 흐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보가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흐름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강하게 흐르면서
우리에게 중독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보의 흐름으로 인해서 주의가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정보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정보에 중독이 되다 보니 주의는 계속 사로잡히게 되고 이 흐름은 더욱더 영향력을 떨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흐름을 우리는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거센 흐름을 차단을 하지 못한 거예요. 뚫려버린 거죠. 마치 댐이 붕괴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정보 사회에 흐르고 있는 이 정보는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보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특히 정보의 중독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오늘의 주제인 주의의 사로잡힘 현상 또는 이 상태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현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트랜서핑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큰 새는 구멍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트랜서핑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책의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펼치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흥미로워요. 지금 기술권이라는 2부에 들어왔잖아요. 여기서부터 다루는 내용은 서서히 생식이라는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제목에 나와 있듯이 매트릭스라는 시스템의 개념도 조금씩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 트랜서핑 1.0에 나와 있는 분위기와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특히 바딤의 어떤 주관적인 개인적인 이야기, 견해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죠. 독자들과 주고받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딤의 어떤 태도랄까요? 그런 것들을 잘 또 살펴볼 수 있는 재밌는 책이라고도 느껴집니다. 바딤이 전작 트랜서핑 시리즈에서 인기를 많이 얻었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나름 깨달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주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트랜서핑을 단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바딤 잘란드의 불쾌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사연들이 나오고 있죠.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인기가 곧 돈이고 돈이 흐르는 곳에 사람들이 꼬이게 되어 있죠. 바딤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다가왔을 텐데요. 그 가운데서 조금 불쾌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책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이트에 무료로 광고를 해주겠다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그런 조건들이 이제 바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거죠. 이제 만약에 바딤이 단지 돈만 벌려고 했다면 그것이 좋은 기회였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볼 때는 바딤이 그냥 돈만 벌려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이러한 책을 쓰고 한 것 같진 않다는 것이 이 책에서도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트랜서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단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약간 불만이랄까요? 불편한 느낌이랄까요? 이런 견해를 피력을 했고요. 반면에 또 그런 트랜서핑에 대한 바딤 잘란드 나름의 철학과 소신이 드러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사업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맥에 따르면 사업가들은 트랜서핑 철학을 소세지, 운동화와 나란히 진열창에 진열해둘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나는 그 어떤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떠벌릴 수 있지만 그들은 트랜서핑을 여전히 상품으로 보는 것이다.
네. 여기서의 시사점이 뭐냐면요. 바딤 젤란드는요, 또는 이제 트랜서퍼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죠. 외부 이도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는 방식으로 뭔가 일을, 목표를, 현실을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그저 뭐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도는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순응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이라는 것을 하나의 철학으로도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한 기준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흐름을 따라간다고 하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항하지 말라고 그래서 중요성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내 선택권마저 내려놓으란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바딤의 태도가 지금 잘 드러나 있잖아요. 예,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딤 젤란드는 어떤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아요. 예, 그냥 무조건 쫓아가지 않고 무조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뭐 책이 없냐 나한테 메일 보내라 내가 무료로 보내줄게. 날 통해서 돈을 벌면 뭐 너희들 좋은 거니까 내가 뭐라고 해 마음대로 해봐 한번 뭐 이런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는 원리에 따라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나를 대하지 말아라.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접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세계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트랜서퍼의 태도라는 거죠. 예. 그냥 뭐 우왕좌왕 뭐 흐름 따라간다면서 그냥 현실에 순응해버린다? 이건 펜듈럼에 순응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 말은 외부 의도라고 하지만 펜듈럼에 순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한 선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예민하게 분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트랜서핑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트랜서핑의 명확한 개념 이해와 기준이 이치가 내면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랜서핑 시리즈를 먼저 잘 이해하고 개념 정리를 잘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자꾸 확증되고 강화되고 내면화되고 체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내면의 어떤 기준이 형성이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예. 이 지혜라는 게 지식과 달라서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처럼 어느 날 번쩍 눈이 뜨이기는 합니다. 그것이 어떤 그 역치자극이라고 그러죠. 기준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하다가 체험하게 되면 번쩍 눈이 뜨이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간이라는 공을 들여야 됩니다. 실패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이제 얘기가 좀 샜는데 바딤의 이러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책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독자의 편지 형태로 나와 있진 않아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장을 다루기로 했잖아요. 이제 제가 이 책 전체 내용을 다 다루진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최초에 생식에 대한 내용은 통과를 하고 주로 질의응답 내용 위주로 사례 위주로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주제에서는 독자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바딤이 경험한 사례가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저의 사례를 조금 먼저 들려주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들려주고 연결지어서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개인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좀 뭐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제 주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백신을 맞은 분도 있고 안 맞은 분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거기에 대한 논쟁 이런 걸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얘기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트랜서핑 관점에서는 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내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느냐?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겠죠. 그리고 내가 선택했다면 내 선택을 존중받아야 되듯이 저 사람의 선택은 저 사람의 선택대로 존중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예. 너는 왜 주사를 맞았니? 너는 왜 주사를 안 맞았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끌고 다닐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예요. 제 주위에 이렇게 백신과 관련해서 백신을 맞은 분들도 있고 맞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맞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이제 크게는 백신을 맞은 분들, 안 맞은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 안 맞은 분들 중에서도 네, 이제 안티백서라고 하죠. 안티백서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건이 안 되고 하는 어떤 뭐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서 단지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맞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티백서 중에서도 또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냐면 정말 신념형 안티백서도 있고요. 좀비형 안티백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사를 안 맞았다고 해서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를 합니다. 참고로 이 뉴질랜드는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1차, 2차, 3차까지 뭐 거의 90% 이상이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다 90% 이상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그만큼 접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맞으신 분들의 입장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뭐 국회 앞에서 시위도 했었고 그것이 또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이렇게 접종을 하지 않았고 또 안티백서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이러한 좀비형인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좀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물론 이 안티백서 입장에서는 뭐 백신을 맞았다고 그래서 뭐 좀비처럼 막 이렇게 대하고 하는데 네, 뭐 스스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끌려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안 맞으신 분 중에서도 이러한 좀비형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선택이냐 아니면 그냥 부하내동한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신념과 확고한 소신과 여러분들의 결정과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예, 접종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예, 그거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선을 가로서 네 편 내 편 나눌 필요가 없어요. 예,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전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주시고 또 문챗 보내주시는 분 중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에 맞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모아보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이렇게 답변이 다르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은 다르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제가 관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택을 했다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메뉴판을 덮어라. 왜 자꾸 짬뽕을 시켜놓고 짜장면 시킨 사람 쳐다보면서 후회하고 걱정하고 이러냐고요. 네. 그것이 오히려 더 짬뽕 맛을 해친다. 제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얘기를. 그게 바로 트랜서핑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에너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정말 너의 선택이냐. 현실 지배자의 선택권의 입장을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내용은 부수적인 거예요. 내용은. 예. 근데 이 주사를 안 맞으시는 분들 중에서, 안티 입장을 가지신 분들, 예, 목소리를 동일하게 내요. 동일하게 내. 근데 들여다봤더니 좀비야. 네, 좀비야. 자, 이 좀비형인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주위에 사로잡힘 현상이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는 백신이 나쁘다고 하는데 왜 나쁘냐고 물으면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명확하게 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세계로 진입을 하시면 이제 소위
음모론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계속 이제 유입이 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정보의 흐름이에요. 정보의 흐름이요, 여러분, 주사를 맞으라는 정보의 흐름이 있죠. 네. 또는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라는 정보의 흐름이 있죠. 그런데 어떤 정보의 흐름에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이쪽 정보에 올라탔어.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와 관련된 정보의 흐름이 가속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계속 이쪽 정보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목소리는 일관되죠. 굉장히 심하면 공포를 느낄 수도 있어요. 예, 불안과 공포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무분별하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의 사고를 하지 않아. 더 나가서 사고는 고사하고 정보 자체를 뚜껑을 열어보질 않아. 말하자면 책을 한 권을 읽고서 해야 될 얘기를 책 제목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점 한 바퀴 돌면서 책 제목만 보고서 그걸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책 제목만 쫙 봤어. 책 제목만 볼 때는 네, 절대로 밥은 하루 3끼 먹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책 봤더니 밥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된다. 그 다음 책 봤더니 밥은 매일 저녁 때만 한 끼 먹어야 된다. 그 다음 책 봤더니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으면 너는 생명이 줄어든다. 뭐 이런 이제 책 제목만 봤다고 합시다. 갈수록 이제 자극적이죠. 그런데 연관돼 있잖아요. 그게 흐름이에요. 예, 알고리즘이죠. 계속 그 흐름을 타고 그 제목을 봐요. 제목만 봐, 제목만. 책은 다 읽지도 않아. 열어보지도 않아. 제목 보고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예, 그 카피 문구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책을 마치 읽은 사람처럼 그 책을 권해줍니다. 자기는 안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야, 밥 하루에 3끼 먹으면 일찍 죽는데 이러면서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책을 읽진 않았어요. 그럼 책을 받은 사람이 그래요. 누가 그래요? 왜 그런 건데요? 그러면 말을 못해.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 이 책 읽어봐, 이 책 읽어봐. 아, 그러니까 이 책 읽었으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나도 안 읽었어. 자,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좀비예요, 좀비. 여러분, 이게 좀비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나는 이러한 것에서 깨어있어라고 하는데 깨어있는 좀비예요,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좀비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지 말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이 정보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프레임이 먼저 씌워지거든요. 그럼 그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하면은 그 이후에 오는 정보는 그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을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빨리 받아들이게 되고 훨씬 확신 있게 받아들이게 되고 훨씬 많은 것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창고 하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반대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필터를 딱 장착을 했기 때문에 반대 정보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안 해요. 무조건 그냥 배척을 하게 돼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여러분 뭐가 이제 우려가 되냐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신념형이 된 안티백서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좀비 양상을 띠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쪽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할 말이 많아. 그래서 너 나와, 나랑 맞짱 토론 한번 하자. 내가 할 얘기가 많아. 자료도 많고. 자, 이런 분들이에요. 반면 좀비형은 뭐가 되냐면은 무분별한 정보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이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정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죠. 이제 건물이 무너질 확률은 항상 존재해요. 지진이 일어날 확률 항상 존재합니다. 화산이 터질 확률 항상 존재하죠. 해일이 일어날 확률 항상 존재하죠. 그러나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은 것을 확신으로 과대하게 받아들여서 불안해하는 것. 이건 문제죠. 이건 문제예요. 이거는 심지어 정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양상을 띠기 시작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것을 생각으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굉장히 보편타당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가. 그래서 이 똑같이 반대하는 입장 속에서도 가짜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짜들이. 겨와 같은 거죠.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은 거. 저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하건 찬성하건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세계, 각자 자기만의 세계의 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지구는 평평하다, 평평론자도 있잖아요.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아마 평평론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전선을 만들어서 싸우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러진 마세요. 여러분들의 세계 속에서 사십시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문제는 부안해동하고 스스로 아무런 사고를 하지 않고 그저 겁을 덜컥 먹고 또는 신기하고 또는 그럴듯해서 또는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 누가 얘기하니까 누가 그랬다더라. 저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없지 하면서 쫓아가는 거.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마세요.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 판단이 틀렸구나 하면 돌아가세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틀릴 수 있죠.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워낙 정보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판단을.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냥 또 한 번 발 디딘 진영의 그냥 논리에 갇혀가지고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게 바로 주의에 사로잡힌 현상을 계속 여러분들이 키우는 길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그래서 참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이제 굉장히 이제 그쪽으로 얘기를 들어가다 보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알고 그림자 정보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몇몇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점유되기 시작하면요. 그냥 좀비가 되고 주의가 사로잡혀가지고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정보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펜듈럼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반펜듈럼이라는 펜듈럼에 걸려드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려고 했더니 꿈에서 깨어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던 경험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뭐 예전에 자주 쓰던 용어 카더라 통신이라는 거 있죠. 카더라 통신. 누가 뭐라 카더라. 차라리 퍼나르지나 말지. 자기 혼자서 그러면 상관없어. 근데 그걸 퍼날라. 그게 좀비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통로가 된 거잖아요. 자, 물론 이제 이러한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보라는 게 이 주류 미디어에서 말하는 정보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굉장히 이 정보가 혼란합니다. 지금 흐르는 정보가. 그래서 우리가 다채로운 채널에서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자, 그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할 의지가 없고 그것이 버겁다고 느껴지면 그렇게 함부로 믿지는 말아야 되고요. 그걸 믿음의 대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보류를 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적어도 본인이 그렇게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화한 게 아니라면 함부로 퍼나르지는 말아야죠. 그런데 그냥 실시간으로 퍼날라, 계속 퍼날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퍼나르면서 자신이 거기에 동조됨으로써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 줄을 대는 거지. 그 흐름에 줄을 대면서 같은 흐름이 돼서 이 흐름이 나름대로 물줄기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흐름을 퍼나르면은 저항이 덜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내가 맞서고 있으면 저항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통로로 뚜껑을 양쪽을 뚫어 놓으면 흐르잖아요. 그럼 나한텐 저항이 적어요. 그 효과도 있어요. 심리적인 효과가. 내가 그걸 퍼나르는 순간 나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람 입장이 됐기 때문에 안심을 하는 거야. 그래, 이 말이 맞겠지.
그러나 자기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성적이 안 되는데 커트라인에서 한참 내려가는데 특정 그 지원한 대학의 학과가 정원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합격이 됐어요.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근데 턱없이 점수가 낮은데 정말 운 좋게 합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경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엔 괴로움이 됩니다. 결국에는 실력이 드러나게 돼 있고 바닥이 나게 돼 있고 나중에는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은 여러분 그 근자감이란 말 있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예. 제가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것을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근불감이에요. 근불감. 이게 뭐의 약자게요?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근거 없는 불안감이에요. 근거 없는 불안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보다 더 나빠요. 그런데 근불감을 언제 갖게 됩니까? 무조건 대세를 따르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그 대세를 반대하거나 이러는 거. 근거 없는 불안감을 키우는 겁니다. 근거가 없어. 말하라고 그랬더니 근거를 제시를 못해. 주장은 있는데 근거가 없어. 이건 뭐와 같냐면요.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게 얇은 나무 가지예요. 예. 큰 통나무가 있는데 얇은 나무 가지가 이걸 받치고 있어. 금방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큰 콘크리트가 있는데 든든한 콘크리트 기둥이 받치고 있어요. 안 무너져요. 이 기둥이 바로 근거입니다. 근거. 근거가 뭐냐? 근거가 빈약하면 주장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근거가 탄탄하면 주장은 믿을 만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입니까? 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주장이 중요해. 예. 그리고 그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해.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하느냐. 근데 이게 뭐예요? 선동이에요, 선동. 선동이라는 거 이거 심리전에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심리전 아시죠? 심리전. 이 선전-선동 기술이요. 아주 전형적인 심리학적 기술이에요. 네, 선무방송하고 이러잖아요. 이 선동하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성에 호소하지 않아요. 선동이에요, 선동.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근불감이 들게 됩니다. 근불감이 들게 되면 그 근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입장, 태도를 취하고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때 이 정보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이것에 동조됨으로써 안심을 하게 돼. 불안하지만 동시에 안심을 하는 거야. 왜?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큰 재앙에서 나를 보호해 주겠구나. 네. 그러네 근거가 없어 문제는. 근거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거가 없어요 문제는. 근거 없는 불안감은 일시적인 위안감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껴서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안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불감은 결국에 바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치 근자감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요. 예, 이거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막 이렇게 막 장난칠 때가 있거든요. 컵에 예를 들면 이제 물을 담고서 예, 굉장히 뜨겁다고 하면서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예, 실제로 뜨겁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분이 뜨거워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차가운데 예, 차가운 것을 뜨겁다고 생각하니까 그 차가운 느낌을 뜨거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순간 최면에 걸린 겁니다. 최면. 그런데 이렇게 근불감에 휘둘리고 좀비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 이게 뭐예요? 긴 최면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바딤이 이야기한 주의의 사로잡힘 효과와 관련된 사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119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테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야외로 소풍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소풍을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차에 문을 다 열고 라디오 볼륨을
크게 올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바딤이 하는 얘기인 거죠. 그 야외로 나온 사람들이 왜 나왔느냐. 도시 소음을 벗어나서 숲의 그 고요함, 그리고 숲에서 들리는 자연의 소리, 새소리, 이런 걸 들으려고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똑같은 그런 소음을 접하는 건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형적으로 주의의 사로잡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맹목적인 거죠. 그 습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마디로 이거죠. 깨어있는 상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깨어있는 상태가 바로 이 질문을 항상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야외에 왜 나왔지? 왜 나왔어? 기분 전환하려고 나왔지? 왜 기분 전환하려고 나왔지? 아유, 빡빡한 도시 생활에서 좀 벗어나려고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스마트폰도 좀 내려놓고, 일 생각도 좀 내려놓고, 예, 컴퓨터 내려놓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와서도 스마트폰 켜가지고 카톡, 일하는 거, 주고받고, 이게 바로 주의의 사로잡힘이다. 이제 바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건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여건이 어쩔 수 없어서 여행을 와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바에야는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여행을 와서도 여전히 그 도시의 분주한 말하자면 매트릭스 시스템에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패턴을 그대로 여행 와서도 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은 우리의 주의가 내 것이냐 아니면 매트릭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냐 이걸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인들은 정보 중독에 빠져 있다. 그들은 외부에서 흘러들어오는 정보 없이는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 주의의 사로잡힘 효과를 만드는 것은 바로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이 정보의 흐름이다. 네, 그래서 아까 키워드 3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정보의 흐름이 있고요. 이 흐름에 빠지면 정보에 중독이 되고요. 이 정보에 중독이 되면 주의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네, 펜듈럼에게 주의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보의 흐름은 어딜 통해서 흘러요? 네,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흘러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도 될 수 있고, 네, 트위터도 될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될 수 있고 등등등 끊임없이 흐르는 이 정보들, 유튜브도 될 수가 있어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우리가 정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여기에 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이걸 심각성을 많이 놓치고 살았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트랜서핑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저를 포함해서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라디오를 많이 틀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라디오를 틀고 보는 거예요. 네, 습관화된 거죠, 그것도. 근데 사실은 그 라디오를 틀어 놓게 되면 주의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이제 조용한 음악 같은 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계속 틀어놓으면 결국엔 주의가 오히려 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것을 의식을 하고 깨달았을 때 끈단 말이에요, 음악을. 또 음악을 내가 너무 틀었네? 그러면서 딱 꺼요. 끄면 그때서야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죠. 예, 끄면 비로소 들리는 것들. 예, 뭐 이런 책을 써야 되나? 끄니까 비로소 들리는 것들. 예, 밖에서 나는 일상 소음들. 예, 뭐 공사하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 산책하는 소리, 예, 저 새소리 이런 게 들린단 말이에요. 비로소 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이제 그렇지. 내가 소음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주의가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때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이어폰 많이 끼고 다니시는 분들 의도적으로 이어폰을 호주머니에 넣어 보시고 스마트폰을 습관처럼 켜보시는 분들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보시고요. 네, 창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창밖에서 나는 일상의 생활 소음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제가
산책을 하잖아요. 산책할 때는 제가 음악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예, 물론 산책하면서 음악을 들을 때의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책하면서 어떤 오디오북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산책할 때는 자연의 소리와 함께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워낙 우리는 정보의 흐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정보 중독이 쉽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도적으로 정화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이제 바딤이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읽어볼게요. 바딤이 주의의 사로잡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마치 독자들의 주의 중에 상당 부분이 누군가에 혹은 뭔가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느낌이다. 이것은 에너지 또는 흐름과도 같다.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당신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당신의 주의 중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주의의 상당 부분은 시스템 정보 네트워크와 보이지 않는 실가닥으로 연결된 채 마치 은행의 개인 금고처럼 그 외부의 통제력에 의해 스스로를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바딤젤란들도 독자들과 여러 소통을 하고 또, 세미나를 개최하고 하면서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제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예, 이를테면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트랜서핑 센터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러시아에. 거기서 무료 온라인 세미나, 웨비나라고 하죠. 이걸 개최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정원이 마감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 웨비나 참석자는 정원에 많이 미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묻는 설문을 했다고 하죠. 그 이유를 설문해서 결과를 알아봤더니 굉장히 사소한 이유였다. 이를테면 시간이 없었다, 늦었다, 까먹었다, 시간을 혼동했다, 또는 이메일을 내가 잘못 작성해서 초대장을 못 받았다 등등등 이런 거예요. 근데 바딤의 말은 이것이 바로 잠들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예. 물론 무료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돈을 받았으면 좀 태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돈을 받으면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돈을 통해서만 이들이 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냐? 이런 어떤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심지어 트랜서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트랜서핑과 관련해서 들어온 거니까 트랜서퍼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라면 평범한 사람들이면 어떻겠느냐 하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의의 사로잡힘 현상에 의해서 스스로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진행을 하겠나 이렇게 좀비처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꿈을 꾸듯이 행동하며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약간 뜨끔을 한 게 저도 그 러시아 그 센터에서 진행하는 웨비나, 무료 웨비나 그 공지가 뜬 게 있어서 한번 신청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 말이고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 했는데 일단 신청을 해서 초대장은 받았는데 저도 안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혹시나 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냥 무료라고 하고 하니까 오픈되어 있고 하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이제 가볍게 여기고 신청을 하고 그만큼 가볍게 반응을 했던 거죠. 근데 아마 이 사례에 저 같은 사람도 포함된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뜨끔은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돈을 내라고 했으면 그런 행동을 제가 했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무리 이것이 무료라고 하더라도 무료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내 주의가 선명하지 않은 것일 수 있겠다. 왜냐면은
이것도 일종의 책임 아닌가? 무료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무료 세미나라고 하더라도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그것도 나의 선택이고 내 선택 하나하나가 어쨌든 타인에게 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것을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현실을 통제한다는 나의 책임감 면에서도 그런 걸 너무 많이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저 역시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데 바딤이 아까 읽어드린 문장에 따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처럼 그런 가닥에 연결돼서 외부의 그 통제를 받고 있는 거다. 매트릭스 또는 펜듈럼.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주의력이 까맣게, 까맣게 눈이 멀었어. 주의력이. 주의력이 차단됐어. 그리고 이 주의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네, 이 실 같은 끈을 갖고 있는 이 매트릭스 시스템, 펜듈럼 시스템이 나를 연결하고 포획해서 가지고 놀아요. 자, 근데 이게요, 여러분. 타프티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이게 펜듈럼이 우리의 따은머리를 끊어내고 그 자리를 포획해 간 겁니다. 펜듈럼이 우리를 갈고리로 낚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같아요. 따은머리라는 것은 우리의 주의가 활성화되는 위치란 말입니다. 주의가 활성화되는 위치. 이것이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퇴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키워서 이 주의를 활성화해서 따은머리를 활성화한 다음에 심상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의식의 중심부로 돌아와서 깨어있는 상태죠. 의식의 중심부라는 게 외부 스크린에서 돌아오고 내부 스크린에서 돌아와서 의식의 중심부, 따은머리를 활성화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게 바로 현존의 상태 아닙니까? 자, 바로 이 따은머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 거예요. 이게 바로 현존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퇴화됐어. 네, 퇴화됐어. 그리고 이 비어있는 자리를 누가 가져갔어요? 펜듈럼이 딱 걸러서 가져갔어요. 펜듈럼이. 이 자리를. 그래서 펜듈럼의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손발이 다 저당 잡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끊어내야 되죠. 이걸 끊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에 따르면 주의의 사로잡힘 현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의 사로잡힘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 중독에 휘둘리고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정보의 흐름에 떠밀려 갔었는가, 얼마나 많은 주의의 사로잡힘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잠든 상태, 깨어나지 않은, 현존하지 않은 잠든 상태에서 내가 선택한다고 심지어 착각하면서 펜듈럼 매트릭스에 조종당하고 있었구나. 마치 광고를 보고 나는 움직이는 건데 내가 선택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 광고주들의 아주 치밀한 전략에 내가 이용당하고 있었는데 나는 내가 저 물건이 좋아서 사고 싶어서 산다고 착각하고 구매를 했구나. 나는 여전히 잠든 채로 깨어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요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때 이 주의의 사로잡힘에서 벗어나서 현존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비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물론 좀비겠지만 내가 정말 좀비가 아닌가. 난 참 좀비처럼 살았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도 있는데 난 참 좀비처럼 살았군요. 이제 이런 노래를 우리가 한번 부르면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의 사로잡힘 현상이라는 게 사실 그러면 뭐 펜듈럼에 포획된 거랑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냐, 뭐 같은 개념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전작 시리즈가 이제 트랜스서핑 1.0이라고 한다면 이 해킹 더 매트릭스가 1.5 버전이잖아요. 그러면
1.0 버전에서는 주의가 사로잡히긴 하는데 그거는 펜듈럼에 포획된 상태를 얘기해요. 예, 똑같이 주의가 사로잡히지만 펜듈럼에 포획된 상태.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현상으로 이제 봅니다. 주로. 근데 1.5 버전에서 얘기하는 주의의 사로잡힘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매트릭스 시스템에 둘러싸여서 펜듈럼에도 저당이 잡혔지만 매트릭스 시스템에 둘러싸여서 하나의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게 어때요? 집단적이라는 거죠. 집단적. 그래서 하나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규칙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어. 이게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양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집단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주의의 사로잡힘 현상이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잠들어 있는 이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책을 쓸 당시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팬데믹 이후에 이 2년여의 팬데믹 시기를 보내면서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하게 이 주의의 사로잡힘 효과가 공고화되었고 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흐름이 보여요. 굉장히 펜듈럼이 정교화되고 매트릭스 시스템이 재정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깨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잘 경고 삼아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쯤에서 이제 바디메이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주의에 사로잡힘 현상의 원인이 뭡니까? 네, 원인이 뭡니까?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원인?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 하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디미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 책에서 합성식품이야 합성식품. 음식에다가 이제 귀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단순히 죽은 식단, 불에 익힌 음식만으로도 주의의 활동은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의식도 약해진다. 결국 네가 먹은 음식이 너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거야. 너의 주의를 빼앗기게 만드는 거야. 음식의 문제야. 원인을 그렇게 진단했으니 대처 방안도 당연히 관련된 게 되겠죠. 그래서 생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펼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 컨텐츠를 다루면서는 생식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네,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도 많이 있거니와 저 개인적으로 아직 생식을 뭐 완전 생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채소 과일 위주로 많이 먹는 뭐 그런 것을 제가 병행하고 있기는 하나 생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생식이라는 이야기를 다룰 때 바디미한 의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생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방법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생식에서 말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도 아니에요. 바디미 얘기하는 것은 의식과 관련된 겁니다. 의식. 근데 실제로 음식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이를테면은 가공식품 그리고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이런 거를 위주로 지나치게 많이 오랫동안 먹은 사람은 건강도 건강이지만 의식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요. 또는 뭐 성질이라고 하죠. 성질이 나빠져요. 성질이 조급해지고요. 지구력, 끈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 조절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음식이 효과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쌓인 것이 천천히 드러나는 게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뭐 엄격하게 조절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네, 우리가 뭐 라면 먹을 수 있고 햄버거, 치킨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전반적인 식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식단이 우리가 어느 쪽을 지향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것이 단지 건강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바딤은 합성식품이 원인이고, 그러니 생식을 이야기하면서 그 논의를 이제 점점 펼쳐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당장 음식 끊고 생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식이라는 것도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과 선택이고요. 항상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네, 책에서 아무리 얘기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그냥 뭐 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 선택이에요. 제가 말한 것도 제안을 하는 거고 제시하는 거지, 선택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세요. 예, 틀려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세요. 나중에 번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런 연습을 하십시오.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너 뭐 먹을래? 짜장면? 나도. 여러분도 짜장면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도 이러지 말라고요. 나는 짜장면.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태도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착각을 하면서 잠든단 말이에요. 제가 좀 제안해드리는 활동은 가능한 스마트 기기를요, 사용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의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미디어 금식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날 잡아서 이것을 여러분 실천을 하세요. 그런데 무언가를 끊는데 초점을 맞추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주말 같은 때 또는 휴일에 운동 산책을 나가거나 여행을 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가자고를 통해서 자꾸 자극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자. 네, 어딜 가요? 자연 속으로 가자. 일상의 시스템을 벗어나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자. 자꾸 걸으셔야 돼요.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땀을 흘리셔야 돼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잠시 손을 내려놓는 거, 미디어를 잠시 내려놓는 거,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월 1회 또는 주 1회, 아니면 적어도 뭐 분기별로라고 해도 좋고요. 자꾸 여러분들 버리는 걸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워낙 정보의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쌓아놨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쌓아놓고 있어요. 관리하기가 힘들 정도로. 자꾸 버리셔야 돼. 예,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정보, 쓸데없는 어떤 앱, 예, 쓸데없는 뭐 커뮤니티 자꾸 정리하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예, 나중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지금 당장 안 쓰는 거는 일단 버리세요. 그렇게 하셔야 꼭 필요한 게 나한테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버리면 신경 쓸 일이 덜한데, 이도저도 아니면서 발을 디디고 있으면 계속 신경이 쓰이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안 쓰면은 내려놓으세요. 공부 안 하는 책은 서랍 속에 안 보이는데 넣으셔야 돼. 공부도 안 하면서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해야지 하면서 책을 안 피면 그것처럼 여러분 괴롭히는 게 없어요. 책도 괴로울 거예요. 책도 민망할 거란 말이에요. 네. 아니 쟤는 나 사놓고서 어떻게 나를 눈길 하나 주질 않아?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책으로서도 수치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안 보이는데 집어넣고 나중에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서로 좋아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버리는 거, 정리하는 거 자꾸 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그런 걸 자꾸 해요. 의도적으로. 네. 스마트폰 앱도 마찬가지고, 예. 얼마 전에는 이제 제가 에버노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 에버노트를 이제 돈 주고 쓰니까 용량이 좀 많아요. 그런데 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막 노트를 엄청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정리하는데 하루 종일이 걸렸어요. 워낙 정리 안 하면서 많은 걸 쌓아놨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정리하면서 이제 다시 체계화 시켰죠. 체계를 다시 잘 만들어 놔야 이제 또 불필요한 게 쌓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걸 다 정리하고 다시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주. 예. 마음도 청소가 되더라고요, 동시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잡아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음악 틀어놓고, 제가 또 음악 틀어놓으라고 그랬는데, 음악 안 틀어도 좋아요. 어쨌든, 정리하는 시간, 기분 전환하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책에서 생식 얘기를 했지만, 자연 생채식이라고 할 수 있죠. 넓은 의미로는. 그래서, 여기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접근을 해보시는데,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바딤의 후속작에서는 이 생식에 대한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집니다. 유연해져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약간 확신을 가지고 많이 얘기했는데, 후속작으로 가면은, 좀 더 열린 태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감안하셔서, 항상 여러분들의 여건에 맞게, 여러분들의 몸 상태, 마음 상태, 여건,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천천히 진행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하면 되는 만큼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서 되는 거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각자 자기만의 세계의 층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이 매트릭스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의가 얼마나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주의가 사로잡혀 있으면 집중력이 저하가 됩니다. 집중력이 높아져야 시간도 천천히 가고 뿌듯해지고 뿌듯해질 때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선택을 잘 못하고 집중도 잘 못하고 주의도 분산되고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쏜살같이 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허비하는데 뭔가 성과도 없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주의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주의를 뒤흔드는 펜듈럼의 어떤 공작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모른 척하면서 우리가 깨인 상태에서 살짝 비껴서 우리의 따은 머리를 활성화하시고 현존의 상태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차곡차곡 뿌듯하게 일구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내용을 다루도록 할게요. 심리맨 엽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심리맨 엽서 사연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어떤 대단한 사례가 아니어도 좋고요. 또 실패 사례여도 환영을 합니다. 왜?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질문도 환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눌 때 배가 되고요. 나누시는 분에게는 또 구독자분들과 제가 좋은 에너지를 또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 설명란을 보시면 심리맨 엽서 링크도 되어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만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